2025년도 국가지시험 대비 임업경영 모의고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수업은 매주 3회 분량씩 총 4주간 12회차 분량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미리 문제 푸실 시간을 드렸는데요.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먼저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거의 20분 가까이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을 줄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강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첫 주에는 20분 정도 회차당 문제 푸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을 줄여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4회차 정도부터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겠지만 오늘은 문제를 좀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점수가 아마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실제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도 우리가 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시험장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봤을 때 크게 당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될 테니까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신다거나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거나 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괜찮아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습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 찾아서 확실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1번 문제 볼게요. 지금 1회차 같은 경우 진짜 좀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쉽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1번 문제. 국유림 경영계획의 경영 목표 중 주목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이 주목표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주목표가 5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보호 기능, 그리고 또 임산물 생산 기능, 임산물 생산 기능, 그리고 휴양 및 문화 기능, 휴양 및 문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고용 기능과 경영 수지 개선, 고용 기능, 그리고 경영 수지 개선. 이렇게 5가지가 국유림 경영계획의 경영 목표 중 주목표 5가지가 됩니다. 일단 정답 1번. 1번이죠. 여기 보시면 고용기능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런데 여기 2번에 보시면 목재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물 생산 기능에 관계되는 부분 목표죠. 임산물 생산 기능의 부분 목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목재 생산과 그리고 특정 임산물 생산,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시면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을 보시면 노동 수입 제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노동 수입 제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고용 기능의 부분 목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반과 소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보조 인반은 인반 내에서 그 상태 및 취급의 차이를 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반 내에서 그 상태 및 취급의 차이를 둔 부분은 보조 인반이 아니라 소반이죠. 그죠? 보조 인반을 편성하는 것은요, 신규 재산 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 인반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반이 인반 내에서 그 상태 및 취급의 차이를 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반 내에서 또 이렇게 어떨 경우에 소반을 구획을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죠. 인반 내에서 살림의 기능이 상이할 때, 그리고 지종이 상이할 때, 그리고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그리고 임령, 지위, 지리,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인반 내에서 소반을 구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반 같은 경우는
100헥타르 내외로 구역한다. 이렇게 굉장히 면적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방 같은 경우는 또 능선, 하천,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반과 관련해서 이 소반 같은 경우는 면적이 최소 1헥타르 이상이다. 요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노동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작업 장소인 산림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서 실제 작업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짧다. 이렇게 되어야죠. 작업 장소인 산림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서 실제 작업 시간이 짧다. 아무래도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갈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실제 작업 시간이 짧아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많이들 틀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2번, 3번, 4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본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절약하기 위한 기계 도입도 어렵고 임업 경영 규모가 작아서 기계 연속 가동 일수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을 할 때에는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노동량이 적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업 노동력을 벌채 운반하는 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도 특징적인 사항으로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이율이 5%일 때 40년 후에 주벌 수입 350만 원 얻기 위한 현재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몇 년마다 몇 번 이런 말 없잖아요. 이건 이제 단일 수입의 복리산식 적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일 수입의 복리산식 중에서도 우리는 현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 전가 계산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가 계산하는 공식은 Vn 나누기 1.0B의 N승. 이게 전가 계산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Vn이라고 쓴 거 이거는 이제 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0년 후에 주벌 수익 350만 원, 40년 후에 얻는 350만 원 이게 후가죠. 후에 얻는 거. 그죠? 이게 후가고 그래서 이 35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후가 자리로 들어가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율 5%고 40년 후에 350만 원이니까 1.05에 40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1.05에 40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뭐 1.05에 40승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이 문제처럼 1.05에 40승은 뭐를 써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50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제 2번이 됩니다.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 중 동령님과 이령님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결정인자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일단 동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 여기 뭐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까지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적을게요. 동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 같은 경우는 윤벌기와 수학간벌, 윤벌기, 수학간벌, 그리고 갱신수종, 그리고 갱신수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지정리 및 갱신 방법과 다른 무육 처리가 또 있습니다. 임지정리 및 갱신 방법 그리고 다른 무육 처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로는 회귀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잔존 임목 축적 수준 잔존 임목 축적 수준과
그리고 인분 구조, 그리고 지속 가능성 과정. 지속 가능성 과정. 그리고 다른 조림적 처리, 다른 조림적 처리. 그리고 갱신 수종. 그리고 임지 정리 및 갱신 방법. 여기다가 적을게요. 밑에다가 적으면 여기 안 찍힐 수 있으니까. 임지 정리 및 갱신 방법. 이게 회기년부터 임지정리 및 갱신 방법까지 이게 일원님 경영에서 요되는 결정이자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임지정리 및 갱신 방법. 그죠? 임지정리 및 갱신 방법. 그리고 갱신 수종.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차이점으로 무조건 알아봐야 되는 게 윤벌기 회기년. 요거 알아봐야죠. 그죠? 동년님 경영에서는 윤벌기 필요하고 이령님에서는 이제 회기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령님 같은 경우는 회기년이 적용이 되어서 택발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발 작업을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임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확 후 인분의 단위 면적당 잔존 임목 제적 또는 흉고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잔존 임목 축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인분 구조라고 하는 거, 인분 구조도 잔존 임목 축적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별, 직경별 단위 면적당 임목 본수라고 하는 거. 그게 인분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인분 구조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모든 회기년에 따른 수확 영속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확립되어지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거는 뭐 사실 특징적인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갱신 수종이라거나 임지정림의 갱신 방법, 얘네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가 이게 은근히 좀 잘 안 외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좀 잘 해주세요.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저식 계산 요소에 속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죠. 글라저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령림에 적용한다. 이건 무조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중령림에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글라저식이라고 하는 거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저식 같은 경우 AM은 AR 빼기 C0 곱하기 R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C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지금 이 공식에서 이 AR이라고 하는 거, 이 AR이라고 하는 것이 벌기대 임목 가격입니다. 벌기대 임목 가격이고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벌기령이죠. 그리고 M은 임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C0 이게 초년도 조림비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라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림평가 관련해서 적용하는 이율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 봐서 내가 정하는 건데 이건 이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계산 공식을 보니까 곱하기 1.0p의 뭐 n승 이런 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복리 계산을 안 한다. 그렇게 복리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간편하다는 그런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저식은 중령림에 적용한다. 이런 거는 뭐 무조건 필수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방문자 이용 밀도를 조절하고 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 기법 중 직접 기법에 속하지 않는 거 정답 1번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직접 기법과 간접 기법 구분 필수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양림 수용률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직접 기법, 간접 기법
구분하기예요. 이건 뭐 사실 제가 실판에다가 안 적어도 되겠죠.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직접 기법에 해당하는 거는 2번에는 규정 부과, 그리고 3번에는 지역 통제, 그리고 4번에는 사용 규제 외에 한 개가 더 있어요. 활동 제한이라고 하는 거. 활동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직접 기법에 또 추가가 되어야죠. 이 직접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요, 아예 대놓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활동 제한, 활동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용 규제,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지역 통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직접 기법이고, 그나마 직접 기법 중에서 뭔가 느낌이 좀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나마 이제 규정 부과. 이게 좀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죠. 요거 하나만 안 헷갈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간접 기법 같은 경우는, 간접 기법은 1번 보기에는 요금 부과하고, 간접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간접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있는 요금 부과와 그리고 물리적 변형,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접 기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1번이 됩니다.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격 탐사에 있어서 센서가 영상의 픽셀 값을 얼마나 표현하는가를 판단하는 거. 정답은 2번 방사 해상도네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 기출문제 열심히 보셨으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서 아 굉장히 낯익다라고 아마 느낌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정답은 2번 방사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제 픽셀 값, 픽셀 값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키워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영상의 픽셀 값을 키워드로 딱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1번에는 공간 해상도 같은 경우는 영상의 대상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공간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영상의 대상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공간 해상도는 키워드를 세밀하게, 요거를 키워드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그래서 세밀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공간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3번에 분광 해상도라고 하는 게 있네요. 분광 해상도 같은 경우는 센서가 분광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센서가 전자파 파장 대역을 얼마나 다양하게 전자파 파장 대역을 얼마나 다양하게 관측할 수 있는가. 얼마나 다양하게 관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분광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뭐 파장 대역 또는 뭐 다양하게 둘 중에 기억하기 편한 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픽셀 값이란 말이 나오면 방사 해상도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장 대역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분광 해상도인 거라고요. 여기 4번에는 시간 해상도는 굳이 칠판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 해상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할 수 있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평가와 관련된 경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네요. 4번이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산림의 주산물과 부산물을 수확하고 제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채취비잖아요. 자, 산림의 주산물과 부산물을 제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거는 채취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일단 광의의 조림비, 넓은 의미의 조림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산림을 육성하는 데 소요된 가치의 총화,
그걸 우리가 이제 광의, 넓은 의미의 조림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 좁은 의미의 조림비는 1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림을 시작해서 성립하기까지 10여 년간 걸쳐서 지출되는 육성적 비용, 이게 좁은 의미의 조림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림평가에서는 조림비를 주로 광의,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회 이후의 가지치기와 여러 가지 무육감벌 등의 소요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넓은 의미의 조림비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도 산림의 관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관리비이고요.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기 2번 보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위 면적당 관리비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평가 관련해서 계산을 할 때도 주로 우리는 이제 단위 면적당 그리고 연간 관리비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계산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번 채취비라고 하는 거, 채취비는 대놓고 산림평가식에 드러나진 않죠. 우리 산림평가식에서 채취비라고 하는 게 공식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채취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림의 주산물, 부산물 수확하고 제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채취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채취비에 해당하는 게 어떠한 것이 있냐, 이것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땅에 서 있는 임목의 상태로 판매할 때 채취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조사비와 판매 사무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임목을 벌채를 해가지고 원목을 생산을 한다거나 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벌목 조제비, 집제비, 운반비 등이 더 추가가 되죠.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적 임목 경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3번을 보시면 석탄업자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갱목을 생산하는 산림 경영이나 제조업자가 제조원료인 펄프 원목 생산하는 임업, 이거는 부차적 임업 경영이 아니라 종속적 임업 경영, 종속적 임업 경영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부차적 임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 보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을 하면서 여력이 있어. 그래서 좀 시간도 있고 좀 자금도 있고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임업도 같이 이제 할 수 있어서 이제 아울러서 같이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차적 임업 경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업 경영의 주체성이 강하지 못하죠. 어차피 뭐 남는 일손도 있고 남는 땅도 있고 이래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차적 임업 경영, 그렇게 임업 경영의 주체성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을 비축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임목 이제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이제 농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속적 임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산업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는 임업 경영은 우리가 종속적 임업 경영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 임업을 해. 그러면 그게 종속적 임업 경영이고, 구체적으로 3번 보기, 이게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산림 경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 정답 4번이죠. 4번이 됩니다. 주요 원리는 산림자원의 인간과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용하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4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거, 산림자원을 인간과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용하자, 이거는 사회적 산림경영이죠. 그렇죠? 사회적 산림경영이에요. 이 사회적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핵심적인 개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사회적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사람들과 사회적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복지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이게 사회적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있죠. 산림 편익의 분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역량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지역 사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수용성과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이 사회적 살림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네 가지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살림 경영이라고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살림의 총편익을 경제적 살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살림의 총편익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살림자원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살림 경영은 살림의 총편익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회적 살림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런 거가 사회적 살림 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적 살림 경영 같은 경우는 또 구체적으로 또 거시경제학적인 측면, 미시경제학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알고 있어야죠.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편익의 척도로서 고용과 수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편익을 척도로서 고용과 수입을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산림자원 문제의 효율적인 해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문제의 효율적 해법, 이거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칠판에 적은 것들은 무조건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것들만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경제적 살림 경영 같은 경우는 수년제가 계산을 해서 그 수년제가가 큰 값이 나오면 좋다, 이거예요. 그죠?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올바르게 짝지어준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일단 지방조사 항목 중에서 지유지수는 임시 생산력 판단 지표로 소반 내 주수 중의 우세목수와 수령을 측정해서 수종별 지유지수 곡선에서 2m 간력을 적용을 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해당 수종의 지유지수 곡선이 없을 때 침엽수는 잣나무, 하릅수는 신갈나무.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넘어갈게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인 경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 정답 4번이고요. 국일인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국일인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총 5가지가 있죠.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성과 경제성. 이렇게 국유림 경영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5가지.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성과 경제성. 그런데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미래 세대가 적어도 현 세대 이상으로 산림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성 원칙을 준수하재요. 미래 세대가 현 세대 이상으로 산림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딱 보니까 이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하고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드셔야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개념이랑 이렇게 비슷하잖아. 이거 4번 보기는 경제성 원칙이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미래 세대가 적어도 현 세대 이상으로 산림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산림 생태계 안정성은 경영 목표 실현 이전에 기본 존재가 된다. 이거 맞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국유림 경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영 목표들은 산림의 생태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바탕으로 깔려져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 이렇게 이제 기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목표 추구함에 있어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자기 갱신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적응성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뭐 유전자원 이용 가능성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안정성, 적응성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은 경제성 원칙이 아니라 지속성 원칙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요. 그러면 경제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성 원칙은 목표로 하는 산림 효용을 목표로 하는 산림 효용을 최소 비용으로 창출하거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경제성 원칙이에요. 지금 여기 최대 효과 앞에 말로 표현했었던 거는 안 적었어요. 그냥 핵심적인 거, 키워드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키워드가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우리 이거 이목경영 파트 2에서 경제성 원칙에서 이런 거 다뤘잖아. 이거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아들으셨죠? 그렇죠? 지도 원칙 중에 경제성 원칙 그대로 여기 적용된 거야, 지금. 그래서 목표로 하는 산림 효용을 최소 비용을 창출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거. 이게 경제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목경영 조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4번. 이목경영 조직 요소 총 4가지가 있죠. 1번에 있는 수종, 2번에는 벌기령, 3번에는 작업종, 그리고 수확 방식. 갱신 면적이 아니라 수확 방식이 들어가야지. 수확 방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확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보속 작업, 간단 작업. 보속 작업. 그리고 간단 작업. 이러한 것들이 수확 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종은 구체적으로 장기 수속성수, 유실수 그런 것들이 수종이고요. 벌기령은 장벌기, 단벌기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작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개벌 작업, 산벌 작업, 택벌 작업, 모수 작업 그게 작업종인 것이고요. 그리고 수확 방식이 보속 작업, 간단 작업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단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간단 작업과 불완전 간단 작업으로 또 우리가 세분해서 또 볼 수도 있고요. 정답 4번이 됩니다.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생장량을 포함하는 총 생장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이거 공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네. 그렇죠? 공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죠. 징계 생장량을 포함하는 총 생장량 계산하는 공식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런 거 우리 임업경영 파트 2 기출문제 할 때 진짜 많이 다뤘었던 거예요. 그죠? 징계생장량을 포함하는 총생장량, 징계생장량을 포함하는 총생장량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공식은 V2 플러스 M 플러스 C 그리고 빼기 V1 이거죠. 그죠? 지금쯤 되면 뭐 V2MC 그리고 뭐 V1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굳이 칠판에다가 안 적어도 우리가 다 알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총생장량이란 말이에요. 총생장량이기 때문에 죽은 것까지 포함을 시키죠. 그죠?
그리고 얘는 징계 생장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빼기 i가 없어. 그죠? 그러면 여기 공식 적었으니까 숫자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V2 값으로 들어가는 거, V2 값으로 들어가는 거는 70. 그리고 M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 M은 고사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C는 벌체량. 그리고 V1, 처음 조사하러 갔을 때 있었던 양, 이거는 75.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럼 70, 100, 70하고 10, 30은 합해주고 빼기 75 딱 했더니 3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35. 정답은 35죠. 그래서 요거 총 생장량이기 때문에 플러스 M이 있고 징계 생장량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없다는 거.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답이 그래서 이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 생장량을 포함하는 순 생장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였다면, 그러면 순 생장량을 계산하라는 문제였다면 아마 플러스 M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징계 생장량을 포함하는 순 생장량을 계산하는 문제였다면 그때는 플러스 M이 없었을 거다. 이런 것도 잘 구분하셔야죠. 16번으로 가볼게요. 사유림을 소유 규모에 따라 몇 가지 경영 형태로 나눠볼 때 30에서 100헥타르 규모는 겸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입니다. 지금 아마 요 회차 처음에 문제 푸시면서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되게 쉬웠는데 왜 틀리는 게 나오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래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가 술술 풀려서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나와서 보면 깜짝 놀래.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오히려 문제 풀 때 어려웠어. 그러면은 나와서 채점해보면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쉬워 보이면 좀 풀어지는 것 같아. 약간. 좀 긴장 풀면 안 되죠. 근데 정답은 3번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농가임업. 농가임업 같은 경우는 5헥타르 미만이죠. 농가임업은 5헥타르 미만입니다. 농가임업은 5헥타르 미만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부업적 임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5에서 30헥타르. 부업적 임업은 5에서 30헥타르. 그리고 여기 3번에 있는 겸업적 임업이 30에서 100헥타르인 거예요. 겸업적 임업이 30에서 100헥타르이고, 그리고 여기 4번에 있는 주업적 임업은 100헥타르 이상. 주업적 임업은 100헥타르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3번. 이거 정답, 이거는 안 썼어요. 칠판에.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농가임업 같은 경우는 목재 생산보다는 약간 농용재라거나 이런 거 얻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농가임업이 되고요. 부업적 임업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축산업 같은 거 하면서 임업을 경영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부업적 임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겸업적 임업, 이거는 30에서 100헥타르 규모인 것이고, 이거는 농업이나 아니면 목축업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1차 산업과 임업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유림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겸업적 임업인 거예요. 전에 7급 기출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유림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유림 임업 경영 형태가 무엇이냐? 답은 겸업적 임업, 이런 거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은근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업적 임업 경영 같은 경우는 100헥타르 이상이고요. 임업 경영을 전업으로 하거나 임업을 위한 경영 부서가 있어서 경영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주업적 임업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임직기만가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우리 이런 거 임직기만가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야지. 그죠? 임직기만가 계산하는 거, 이거 그냥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임직기만가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 지금 보니까 이건 주벌 순수입이라고 하는 것만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벌 순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론서에서 기호로 Y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면 YR 나누기 1.0P의 N승 빼기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1.0B의 N승 빼기 1. 요게 이 임직기만가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임시기만가를 계산을 할 때에 분자 자리는 항상 벌기대 기준의 순수입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뭐 벌기대 기준 순수입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주벌 순수입을 친절하게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이 왜 들어가냐 이런 거 지금쯤 되면 다 아시죠? 지금 그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한정기 수입의 전가 계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왜 몰라? 모르면 안 돼요.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보면 돼요. 다시 보면 또 생각이 나니까. 요거는 굳이 풀어서 한번 써본다면 YR 곱하기 1.0P의 N수 빼기 1분의 1 이거잖아요. 무한정기 수입을 전가 계수가 적용이 되니까, 그죠? 이 임지기만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지에서 벌기마다 정기적으로 무한하게 계속 수입을 얻는다. 그렇게 임지에서 무한하게 정기적으로 계속 수입을 얻는다고 보고 우리가 자본가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기 수입의 전가계수라고 하는 거가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벌기가 40년이 돼가지고 우리가 딱 벌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벌채하고서 허업을 판대기 놔두는 게 아니라 또 인분 조성하고 그리고 또 벌기 40년 되면 또 싹 벌채해가지고 수입을 얻고 또 인분 조성하고 또 40년 지나면 또 벌채하고 또 인분 조성하고 40년 지나면 벌채하고 인분 조성하고 이게 임지에서 계속 된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숫자 한번 넣어 볼까요? 주어진 조건 보니까 주벌 순수입이 240만 원, 240만 원. 그리고 지금 이게 벌기 40년이고 그리고 연이율 5%니까 1.05에 40승 빼기 1, 1.05에 40승 빼기 1 이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1.05에 40승은 7을 써라. 그러면 여기는 7 빼기 1이니까 6이네요. 240만 나누기 6 했더니 결과는 40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7번 정답 2번,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음,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8번 문제. 손익분기점 분석의 가정에 대한 설명, 옳지않은 거 정답 2번. 2번입니다. 예, 일단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죠. 한 단위당 변동비잖아. 그죠?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총변동비. 총변동비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렇지만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은 판매량이 변동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죠. 고정비는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죠.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는 구체적으로 총고정비인 것이죠. 총고정비인 것이죠. 그리고 생산량과 판매량 항상 같고 생산과 판매 동시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요. 제품 생산 능률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손익분기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뭐 여기 가로축, 세로축은 뭔지 안 써도 되겠죠? 가로축, 세로축은 뭔지 안 써도 되겠고 일단 여기 그래도 세로축은 그냥 말해볼게요. 세로축 같은 경우는 뭐 수익 또는 비용 그냥 다 세로축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 가로축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생산량 또는 판매량 그게 가로축인 거고요. 이렇게 그림 단순하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때 손익분기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고정비이죠. 이게 고정비예요. 그렇죠? 이게 고정비예요. 이게 세로축은 수익, 비용 다 세로축. 그리고 여기 가로축은 생산량, 판매량 다 가로축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만큼은 고정비이다.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경우는 물건 한 개 만들어서 팔든 100개 만들어서 팔든 무조건 똑같은 금액. 이게 고정비인 거예요. 그런데 한 단위당 변동비가 항상 일정하죠.
변동비,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해요. 제품 한 단위당. 그래서 이건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나타내 보면 이 변동비까지 나타내 보면 총 변동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이제 총 변동비인 거예요. 총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정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총 고정비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라 색깔로 나타내 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수익이다. 이게 총수익이다. 이게 총수익이다. 라고 보면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 이 지점이 손익분기 판매량, 손익분기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은 총변동비, 이만큼은 총고정비. 그렇다면 총비용은 그러면 이거 합한 거 이만큼이 총비용인 거죠. 이만큼이 총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총비용과 총수익이 만나는 지점. 그게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지점. 그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죠. 그리고 이 고정비, 총고정비는 물건을 하나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무조건 총고정비는 똑같죠. 그런데 단위당 고정비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죠? 단위당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작아진다. 그렇죠?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작아진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조업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물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 물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낮아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총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100만 원이래. 그런데 물건을 한 개 만들어서 갖다 팔면 그때는 물건을 한 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기준으로 이때는 단위당 고정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총고정비가 100만 원이야. 그런데 물건 한 개 만들어서 한 개 만들어서 갖다 팔았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이 오롯이 한 개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단위당 고정비 100만 원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았대.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는 물건 100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경우는 물건 하나당 고정비가 10,000원씩 분배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갖다 팔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작아져. 그래서 조업도 높아질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내려간다. 그런데 총 고정비는 일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총 변동비는 물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갖다 팔수록 총 변동비는 높아지죠. 단위당 변동비가 예를 들어서 단위당 변동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라고 볼까요? 단위당 변동비가 10,000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건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갖다 팔 경우에는 그때는 총 변동비도 10,000원이야. 그때는 총 변동비도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파는 조건이래. 물건을 100개 만들어 가지고 갖다 파는 조건이래. 그러면 이때는 물건 하나당 변동비 10,000원인데 100개 만들어서 갖다 팔면 이때는 총 변동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갖다 팔수록 총 변동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총 변동비는 물건 많이 만들어서 갖다 팔수록 점점 총 변동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지점 손익분기 판매량,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죠. 손익분기 판매량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손익분기 판매량이 이쪽으로 가야지 물건 내가 몇 개 만들어서 팔지도 않은 물건 조금만 만들어서 조금 갖다 팔았는데도 금방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그야말로 뭔가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물건 조금 만들어서 갖다 팔았는데 금방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물건을 막 300개, 400개, 500개 막 이렇게 갖다 만들어서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물건을 300개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손익분기 판매점이라고 한다면 299개 만들 때까지는 나는 손해란 얘기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9번으로 가볼게요. 벌기평균 생장량을 계산하세요. 정답 1번.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딱 보자마자 맞아. 정답 바로 1번이다 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일단 여기 보면은 법정 연벌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벌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생장량과 일치하죠. 법정 연벌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생장량과 일치하고, 그리고 이게 벌기인분 제적과 또 그 양이 일치하죠. 벌기인분 제적과 그 양이 일치하고, 거기에다가 벌기평균 생장량의 벌기평균 생장량 곱하기 윤벌기 요거와 그 값이 일치한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법정 연벌량이 200이래잖아요. 법정 연벌량이 200이래. 이게 200이래. 그런데 주어진 조건 보니까 윤벌기가 40년이래. 그러면 윤벌기가 40년이래요. 윤벌기 40년이래. 그러면 40 곱하기 몇을 해야 200이 되냐 이거잖아. 그렇죠? 40 곱하기 5를 해야지 200이 되는 거잖아. 법정 연벌량은 200이니까 그래서 윤벌기 40 곱하기 벌기평균 생장량 5 곱하기 40 해서 그 값이 200이 되는 거라고. 정답 1번이 됩니다. 20번 볼게요. 회기년 길이의 장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 조림기술적인 면에서 회기는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조림기술적인 면에서 회기년 길이를 짧게 해야 병충해에 따른 고속목 처리라거나 아니면 뭐 수중 구성 상태 개선 같은 여러 가지 작업을 확실하게 자주자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질 좋은 우량 인목을 생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적 측면에서도 짧은 회기년 채택을 하는 것이 좋죠. 만약에 굉장히 긴 회기년을 채택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회기년이 돼가지고 이제 벌채하러 딱 갔을 때 단위 면적에서 벌채할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벌채하게 되면 허허벌판 되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풍해, 설해, 뭐 토양 침식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호적 측면에서도 짧은 회기년을 채택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면요, 회기년이 너무 길면 하층목이 피합이 되거나 택벌구역이 너무 좁아져 사실상 그 구역을 개발하는 결과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도 좀 약간 되게 오바스럽게 좀 설명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산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림의 면적이 100헥타르다. 그리고 이거 좀 오바예요. 그냥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되게 오바스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기년이 100년이다. 이게 이해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는 거. 회기년이 100년이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표시도 못해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연벌구역 면적이 1헥타르가 되잖아. 그죠? 이럴 때는 연벌구역 면적이 1헥타르가 된다고. 이럴 때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헥타르다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1년째 택벌 작업을 했었던 곳이고 100년 있다가 또 택벌 작업을 하러 돌아왔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택발 작업하고 나서 100년 있다가 또 택발 작업을 하러 왔더니 이미 여기에 있는 애들이 내가 다 벌채해야 될 만큼 이미 다 자라버렸어. 그러면 다 싹을 다 잘라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미 100년 동안 애들이 자라면서 막 자기들끼리 경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층목은 막 피합이 돼가지고 막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겼다거나 그런 애들도 또 생긴 애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기는 너무 길면 하층목이 피합이 된다거나 택벌구입이 너무 좁아져. 지금 1헥타르 이렇게 됐잖아. 택벌구입이 너무 좁아져. 그러다 보니까 100년 있다가 1헥타르에 있는 거 전부 다 잘라야 되는 그럼 한마디로 사실상 사실상 그 구획을 개벌하는 거가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벌기를 결정할 때 윤벌기는 회기년 종수비가 되도록 해서 회기년을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서 뭐 회기년이 지금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100년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회기년이 뭐 10년이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회기년이 10년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이 구역에 벌채하러 한 3번 정도는 와줘야 그래야 이 구역에 있는 애들이 한 번씩 싹 벌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벌기 결정을 할 때 회기는 정수배가 되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윤벌기 결정할 때 윤벌기 회기는 정수배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번 정답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회차 풀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총 임업경영을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를 임업경영 총 12회차를 풀 건데 총 12회차 중에 제일 쉬운 회차였어요. 제일 쉬운 회차였고 문제도 아마 수월하게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회차가 제일 최고 점수가 나온 회차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게 분명히 보였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잘하면 돼.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고 실제 시험에서 막 점수 안 나오면 그게 더 나쁜 거고요. 여기서는 많이 틀려요. 차라리 그게 더 좋고 여기서 많이 틀려야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못 나온다고 막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전혀 의기소침할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하나라도 더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